가족과 함께 지낸 시간이 오래될수록 때로는 더 멀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 식탁에서 나눈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려서 저녁까지 무거운 침묵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인데도 어쩐지 마음의 벽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은 가족관계에서 느끼는 서운함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들로 얽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자식들의 말투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들리고, 또 어떤 날은 배우자의 무관심이 유독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이런 감정들이 쌓여서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폭발하듯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부터 철학자들은 인간관계의 상처와 회복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고 지혜로운 답을 남겨두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바보들의 가슴에서만 머물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놓아버린다고요. 공자 역시 가족에 대한 원망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진정한 효의 시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삶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더 깊게 만들어갈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순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운함과 상처로 얼룩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대화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에게 서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용서라는 깊은 주제와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잘못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한편에 품고 있는 가족에 대한 서운함이나 상처가 있으시다면 잠시 그것들을 내려놓아 보세요. 우리는 함께 걸어가며 그 감정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넘어서는 지혜를 찾아볼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들은 때로는 복잡하지만 그만큼 깊이 있는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족관계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천천히 찾아가 보세요. 왜 가족과의 관계는 다른 관계들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울까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익을 위한 관계, 즐거움을 위한 관계, 그리고 덕을 위한 관계였습니다. 가족관계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그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선택하지 않았고 가족 역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라면 견딜 수 없는 행동을 가족에게서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족이라면 당연히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이해와 용납을 기대하는 것은 때로는 서로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창자는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이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패턴을 반복하기 쉽고,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자녀나 부모의 역할에 갇혀 있곤 합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어린아이로 대하려 하고, 자녀는 부모의 간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에 상대방의 변화와 성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복잡함 속에서 서운함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서운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고 그것이 관계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더 깊은 이해의 기회로 만드느냐입니다. 칸트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는 가족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독립된 인격체이며 나의 기대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족관계의 첫 번째 지혜이며 여기서부터 진정한 관계 개선이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족 구성원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나 실망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서운함은 기대가 있었기에 생기는 감정이고 기대는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운함 자체를 나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여러 층의 의미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대한 실망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자신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명절에 일찍 돌아간다고 할 때 느끼는 서운함은 단순히 시간이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욕구,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부다는 고통의 원인을 가래, 즉 집착에서 찾았는데 가족관계에서의 서운함도 어떤 면에서는 이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이러저러하게 행동해 주기를, 이러저러한 마음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타인은 지옥이 될 수도 있는 존재이며 동시에 우리 자신을 완성시켜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가족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서운함을 느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왜 그런 기대를 했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거나 그들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여전히 어린 시절의 순종을 기대한다거나 연로한 부모님께 젊은 시절의 활력을 기대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헤겔은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설명했는데 우리는 모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가족으로부터의 인정은 특히 중요한데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가 자존감과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정을 받기 위해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 할 때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서운함 뒤에 숨어있는 진짜 욕구를 알아차리면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충족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심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면 그것을 요구하는 대신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오자는 무의자연을 말했는데 이는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가족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반응과 태도를 바꿔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서운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감정에 휩쓸려 관계를 악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용서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잊어버리거나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철학적 관점에서 용서는 훨씬 복합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막스 셸러는 용서를 도덕적 가치의 최고 형태 중 하나로 보았으며,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의지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처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학에서 보면 용서는 분노와 무관심 사이의 중용, 즉 적절한 감정 반응을 찾는 과정입니다. 과도한 분노는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만 무관심 역시 관계의 의미를 소거시켜버리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합니다. 용서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지혜로운 선택이며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는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용서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으로 보았으며, 그것은 과거에 묶인 관계를 미래로 푸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가족관계에서 용서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 운명적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또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한데, 원한과 분노에 묶여있는 것은 결국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는 일입니다. 니체는 원한 감정을 르상티망이라고 부르며 그것이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독소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독을 담은 컵을 들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독에 중독되는 것은 자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항상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매우 어렵고 긴 과정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선택해야 하는 지속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관계가 복잡할수록 용서는 더 많은 시간과 성숙함을 요구하며 그 자체로도 하나의 성장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예전과 똑같은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용서는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지 과거의 잘못된 패턴을 반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면서도 원한을 놓아버릴 수 있고,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면서도 마음의 문을 닫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서수라는 개념도 용서와 관련이 깊은데, 이는 자신의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을 용서할 때도 이런 관점이 도움이 됩니다. 그들도 나와 같이 불완전한 인간이며 그들 나름의 이유와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강인함의 증거이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달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시간의 소중함이고 동시에 시간의 치유력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소한 일로도 며칠씩 화를 내고 원망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리 큰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했는데, 이는 우울한 관점이 아니라 삶의 한계성이 주는 지혜를 뜻합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원한과 분노의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인생을 오래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복잡함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게 되고 그만큼 타인의 실수에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도 수없이 실수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때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오해받은 경험들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타인의 행동을 판단할 때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하며 흑백 논리보다는 회색지대의 존재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세네카는 늙는다는 것은 지혜를 얻는 기회라고 했는데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런 지혜의 산물입니다. 과거에는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서로 다른 관점과 처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행동을 이해할 때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환경이 자신이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으로만 그들을 평가한다면 서로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주는 또 다른 지혜는 완벽함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완벽한 가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가족이 나름의 문제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 인식은 가족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만큼 실망할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젊었을 때처럼 격정적이지 않고 더 고요하고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정의 성숙은 용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데 순간적인 분노보다는 장기적인 관계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현실 인식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다툼이나 오해보다는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화해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시간의 지혜를 활용한다면 가족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더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운함을 느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관계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서운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침묵하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비폭력 대화의 창시자 마셜 로젠버그는 감정과 욕구를 분리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서운하다는 감정 뒤에는 반드시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으며 그 욕구를 명확히 파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안부 인사를 자주 하지 않아 서운할 때 화를 내기보다는 관심과 연결감에 대한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통 원칙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집중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나는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것을 원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질문의 힘인데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요즘 어떤 상황인가요?와 같은 열린 질문은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서로의 현재 상태와 처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타이밍도 중요한 요소인데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보다는 마음이 차분할 때 대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라오자의 무의자연 철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지혜인데
급하게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는 과거의 모든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붓기보다는 현재의 구체적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항상 그렇다는 식의 일반화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건설적인 대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해결책을 강요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며 완벽한 해결보다는 작은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비록 행동이나 말에 실망했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편지나 메시지를 통해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글로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대화가 즉시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며 관계 개선은 하나의 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예전과 똑같이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건강한 경계 설정은 오히려 관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경계라는 것은 차단이 아니라 구분이며 자신과 타인을 모두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는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경계가 흐려지기 쉽고 그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의 덕목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데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모라면 관심을 표현하되 구체적인 간섭은 자제하는 선을 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쉬운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되 자신이 그 감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칸트의 정언명령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도 타인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는 경계 설정에도 적용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참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각자의 인격과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에 따라 경계가 바뀌면 서로 혼란스러워집니다. 또한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과 같아야 하는데 필요할 때는 열 수 있고 위험할 때는 닫을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와 경계 설정은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미래의 상처를 예방하면서도 현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며 경계 설정이 바로 그 예방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면 용서하되 앞으로는 금전 문제를 분리해서 다루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는 말다툼이 잦았다면 서로 흥분했을 때는 시간을 두고 대화하기로 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도 좋은 경계 설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계가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하면 경계 설정이 거부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계 설정은 또한 자신의 에너지와 감정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신이 소진되고 지쳐버리면 결국 아무도 돌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경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선택입니다.
경계 설정을 통해 각자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해지면 오히려 서로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 많은 갈등의 원인은 서로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나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들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고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서운함을 가져다 줍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가르쳤는데 이는 가족관계에서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반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태도와 반응뿐입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면 가족에 대한 기대를 더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그만큼 실망할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어린 시절과 같은 순종과 의존을 기대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는 배우자에게 완벽한 이해와 공감을 기대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별개의 인간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대를 조정한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랑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부다가 말한 무욕 오범 고류르의 지혜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데 과도한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깊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가진 한계와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숙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완벽한 가족을 만들려는 욕심보다는 불완전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가족이 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기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실제로는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주 연락하기를 바라는 마음 뒤에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원하는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락의 빈도에 집착하기보다는 연락할 때의 질이나 다른 방식의 사랑 표현에 눈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기대를 조정하는 것은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가족 구성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우리의 기대도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기대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완벽한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되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대를 조정하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 지혜롭고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공감 능력이며 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공감을 도덕성의 기초로 보았는데 타인의 처지에서 느끼는 감정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순간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명절에 일찍 돌아간다고 할 때 부모로서는 서운할 수 있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업무 압박, 배우자와의 약속, 자신의 건강 문제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다른 몸과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도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 성격 차이, 생활 환경의 차이 등은 모두 서로 다른 관점을 만들어내는 요인들이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공감의 시작입니다.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마음 챙김이나 성찰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무엇 때문에 서운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상대방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가 필요한데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은 감정까지 느껴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진지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힘들어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가 말한 서술의 정신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자신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때로는 공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특히 세대 차이나 가치관 차이가 클 때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완전한 이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도 그런 노력을 느낄 수 있고 그 자체로 또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감은 또한 상대방의 장점과 노력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도 포함하는데 문제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도 함께 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더라도 바쁜 일정 중에 시간을 내서 연락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공감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며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연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상처받은 기억들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현재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기억을 재구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 현재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정적인 기억이 강할수록 현재도 부정적으로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이라는 것은 절대 불변의 사실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의 엄격함이 당시에는 억압으로 느껴졌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던 상황도 그로 인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계기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억의 재구성은 과거를 미화하거나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홀로코스트 경험을 통해 발견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의미를 찾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가족과의 어려웠던 경험들도 그것이 현재의 자신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어떤 지혜를 주었는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를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용은 상처를 통해 성장한 결과이며 그 상처 없이는 지금의 지혜와 성숙함도 없었을 것이라는 관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을 재구성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과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그들도 그 당시 최선을 다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노력했고 사랑했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보세요. 기억의 재구성은 또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니체가 말한 영혼 회귀의 사상처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원망의 소재가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감사의 마음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해준 가족에게 고마운 점들을 찾아보세요. 때로는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었거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의 재구성은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이 있는 이해와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갇히지 않고 현재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기억을 지혜의 원천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성숙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족 내에서 가장 흔한 갈등 원인 중 하나는 세대 차이이며, 이는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시대적 경험의 차이입니다. 각 세대는 자신이 살아온 시대의 가치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것이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말했듯이 각 시대는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인정해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약과 근면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자란 세대와 개성과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세대 간에는 근본적인 관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각각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마스가 말하는 소통행위 이론에서처럼 서로 다른 생활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소통하려면 상호 이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현재의 사회 환경과 압박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고, 젊은 세대도 기성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취업난이나 주택 문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과거의 성공 방식이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본 경험,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이해하는 지혜는 젊은 세대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세대 차이를 이해하는 핵심은 각자의 관점이 그 시대적 배경에서는 합리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 발달로 인한 생활 양식의 변화도 세대 차이의 중요한 요소인데, 디지털 네이티브와 아날로그 세대는 소통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려면 서로의 소통 방식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춰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디너가 말하는 다중지능 이론처럼 각 세대가 가진 지능과 역량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성세대의 인내심과 끈기, 젊은 세대의 창의성과 적응력은 모두 가족에게 필요한 자산입니다. 세대 차이를 갈등의 원인으로만 보지 말고 서로 다른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며 더 풍부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며, 이런 차이야말로 가족의 역동성과 활력의 원천입니다. 때로는 세대 간의 갈등이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이를 통해 가족의 상호 대화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하되 그것이 사랑과 존중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차이 속에서도 연결점을 찾으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며 표현 방식은 다를지라도 그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깊이 있는 대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상황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서운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화를 내거나 맞받아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멈춤의 순간이 바로 성숙한 대응과 유치한 반응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며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부다가 가르친 마음 챙김의 실천도 여기에 도움이 되는데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서운한 마음이 들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순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억누르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는 지혜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의 덕목도 감정 조절에 적용되는데 과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감정 표현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운함을 느꼈을 때 완전히 침묵하는 것도 과도하게 폭발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으며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성숙의 또 다른 측면은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민감하게 차지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는 비판보다는 지지를, 흥분해 있을 때는 맞서기보다는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림자 작업도 감정 성숙에 도움이 되는데 자신의 부정적 감정이나 특성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가족에게 화가 날 때 그 화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혹시 자신의 상처나 두려움이 투영된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의 약점이나 콤플렉스를 건드려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자각하면 더 객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성숙은 또한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는 능력도 포함하는데 현재의 감정이 일시적일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매우 화가 나더라도 며칠 후에는 그 감정이 누그러질 수 있고 그때 후회할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감정적 성숙의 궁극적 목표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함은 단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과 성찰을 통해 서서히 길어지는 것이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가족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체 가족 문화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류의 오랜 지혜가 담긴 동서양 철학 전통에는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많은 통찰들이 숨어 있습니다. 공자의 인란 사상에서는 가족관계를 인간다움의 출발점으로 보았으며 부모에 대한 효와 형제에 대한 우애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효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성선설로 보면서 가족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랑이 모든 도덕의 근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가족관계에서 느끼는 사랑과 애정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뜻으로
갈등이 있어도 그 근본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무의자연 사상에서는 억지로 관계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라고 가르치는데, 이는 가족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강제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변화하고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자비치베이 개념에서는 모든 중생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강조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하는 것이 자비 실천의 첫걸음입니다. 서양 철학에서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는 내면의 평정심과 이성적 판단을 중시했는데, 가족관계의 갈등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했는데, 가족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의 질서홀더 아모린을 말했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되 인간관계에서는 가족이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을 발전시켜 가족관계를 가장 깊은 형태의 우정으로 보았으며 서로의 선을 진심으로 원하는 관계라고 정의했습니다. 근대에 들어 칸트는 도덕법칙에서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는데, 이는 가족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욕구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각자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헤겔의 변증법적 사고에서는 대립과 모순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말하는데, 가족 갈등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갈등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에서 무한한 책임을 발견한다고 했는데, 가족 역시 나와는 완전히 다른 타자로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런 다양한 철학적 지혜들을 통합해보면 가족관계의 핵심은 사랑과 존중, 이해와 인내,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의 지혜가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기 성찰의 중요성입니다. 이런 전통적 지혜들을 현재의 가족관계에 적용할 때 시대적 차이를 고려하되 그 본질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론적 이해도 중요하지만 실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것은 매일 감사할 점 3가지를 찾아보는 연습인데, 이는 부정적 감정보다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늦게 연락했더라도 연락 자체에 감사하고, 배우자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함께 있어준 것에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루를 상상해보는 연습으로 그들이 어떤 스케줄로 하루를 보내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력의 확장은 공감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 상대방의 행동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로는 작은 관심 표현하기인데,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안부를 묻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관심사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소소한 행동입니다. 이런 작은 관심들이 쌓이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갈등이 생겼을 때도 더 쉽게 회복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넷째는 대화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일상적인 정보 교환을 넘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차분한 시간을 내서 서로의 근황과 고민,
꿈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면 관계의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섯째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인데, 하루 종일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때는 가족과의 대화도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마음을 정리한 후에 가족과 만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는 용서의 글쓰기 연습으로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이나 상처를 글로 써서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용서의 메시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대방에게 보내야 하는 편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용서의 마음을 기르기 위한 개인적 작업입니다. 일곱째는 가족 사진이나 추억을 정리하면서 좋았던 순간들을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타임아웃인데, 이는 부정적 감정으로 가득할 때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는 상대방의 장점을 의식적으로 찾고 인정하는 연습으로 문제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좋은 점들도 함께 보려는 노력입니다. 아홉째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연습인데, 항상 그래라는 식의 비난보다는 이런 점이 아쉽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열째는 정기적인 가족 시간을 만드는 것인데, 함께 산책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단순한 일상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들은 거창한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꾸준히 지속하면 가족관계의 질을 서서히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가족관계도 조금씩 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된 것처럼 보이는데, 배신, 오랜 갈등, 가치관의 극심한 차이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완전히 희망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비록 예전과 같은 관계는 어려울지라도 새로운 형태의 관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전과 정신 건강을 먼저 지키는 것이며, 관계 회복이 자기 희생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심각한 상처를 준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까워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원한은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경험에서 배우듯이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와 반응을 선택할 자유는 남아있으며,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정 기간 관계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는 포기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관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단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성장하고 치유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건강해져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상처받은 상태에서는 어떤 관계도 건전하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 선택인데, 가족 상담이나 개인 치료를 통해 객관적인 관점과 전문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 신념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 것도 도움이 되며, 영적인 차원에서의 용서와 화해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지지체계를 활용하는 것인데, 친구, 종교 공동체, 상담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과정이며, 이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성공으로 끝날 수는 없으며,
때로는 좋게 헤어지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상대방에 대한 원한이나 증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다른 관계에서는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대방도 그들 나름의 고통과 상처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완전한 이해는 어려울지라도 인간적인 연민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은 감사와 작은 희망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은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이것이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법입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자 희망입니다. 용서가 이루어진 후에는 예전과 똑같은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바탕 위에서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변화와 성장을 인정하고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도록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서로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현재 관계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에서는 서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문제를 반복해서 꺼내지 않기로 약속하고 새로운 출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통의 방식도 개선되어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는 시간을 두고 대화하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 등의 규칙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계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문제가 쌓이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고 해결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에서는 서로의 개별성을 더욱 인정해야 하는데 각자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고 간섭보다는 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의 역할과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부모와 성인 자녀는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닌 동등한 성인으로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감사와 인정의 표현을 늘리는 것도 새로운 관계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데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정인데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에만 머물지 말고 현재의 긍정적 경험들을 쌓아가야 합니다.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이나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며 공통의 즐거움을 통해 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다시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도 미리 약속해두는 것이 좋은데 예전보다 더 성숙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유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에서는 서로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긍정적 순환을 만들어 낍니다.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관계를 목표로 하고 실수나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갖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이나 습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외부의 도움이나 조언도 필요할 수 있는데 가족 상담이나 멘토의 조언을 통해 객관적인
핏스톱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관계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한 승리이자 인간의 변화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에 프리대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가족 모두에게 valuable learning이 되며 다른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 관계에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은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것이 주는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다고 생각하며 관계의 문제를 미루거나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함께할 시간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존재론적 유한성의 자각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현재 순간의 소중함과 관계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분노나 서운함도 시간이 지나면 파괴되고 변화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은 현재의 갈등에 대해서도 더 여유있고 지혜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며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신도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만큼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도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복잡함과 어려움을 몸소 체험한 후에는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은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함인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사소한 다툼이나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망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강도는 줄어들지만 깊이는 더해지는데 격정적인 사랑보다는 깊고 고요한 애정, 폭발적인 분노보다는 차분한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정의 성숙은 관계에서도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대감을 만들어내며 일시적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단단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주는 가장 큰 지혜는 unconditional acceptance의 힘인데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이는 포기나 무관심이 아니라 deeper understanding에서 나오는 것으로 상대방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journey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레거시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자신이 가족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인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성찰이 깊어집니다. 이런 관점은 현재의 행동과 말에 더 신중하게 만들어주며 가족들에게 positive memory와 good influence를 남기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또한 제너레이션의 연속성을 깨닫게 되는데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비리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개인적 만족을 넘어서 더 큰 목적 의식을 갖게 해주며 가족관계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티튜드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깊어지는데 함께 해준 시간, 나눈 경험, 심지어는 어려웠던 순간들까지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간이 주는 마지막 선물은 피스의 가치를 아는 것인데 갈등보다는 하모니를, 경쟁보다는 코퍼레이션을, 다툼보다는 안더스탠딩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런 시간의 지혜들을 younger family members에게도 전해주어 그들이 더 일찍 건강한 관계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시니어의 소중한 역할입니다. 용서가 실제로 가족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작지만 소중한 변화들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년 넘게 대화를 나누지 않던 부모와 자녀가 작은 인사말로 시작해서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가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대화가 점차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부부간에 오래된 갈등이 있었는데 한쪽에서 먼저 사과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자 상대방도 점차 마음을 열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의 공통점은 누군가 먼저 용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며 그 용기 있는 선택이 관계 전체의 다이내믹스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인데 대부분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어 서서히 확산되어 나갑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피하고 있던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짧은 안부 메시지 보내기,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비판 대신 경청하기 등의 작은 행동들이 시작점이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상대방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고 서로에 대한 가드를 낮추게 되며 더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용서의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기적은 자기 자신의 변화인데 원한을 놓아버리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다른 관계들도 개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용서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며 그 긍정적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전반적인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용서의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몰랐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데 갈등 때문에 가려져 있던 상대방의 장점이나 노력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표현 방식이 사실은 그분만의 사랑의 언어였다는 것을 깨닫거나 간섭한다고 느꼈던 것이 사실은 걱정과 관심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용서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당사자들뿐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고 다른 관계들도 개선되는 리플 이펙트가 나타납니다. 특히 어린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모델을 보여주게 되어 그들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교육적 효과도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 과정에서 패밀리 트래디션이나 추억을 새롭게 만들어가게 되기도 하는데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긍정적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갈등이 있던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거나 정기적인 식사 모임을 만들거나 공통의 취미를 찾아가면서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기적들은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경험이 되며 관계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퍼펙트한 관계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점인데 여전히 어려움이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를 공격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투리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이런 작은 기적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포기하지 않는 한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며 용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용서를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 방식이자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 태도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살아있는 오르가님과 같아서 지속적인 관심과 차례가 있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용서도 마찬가지로 온고잉 프로세스입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서운함이나 실망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쌓아두지 말고
바로바로 처리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First Order Change가 아니라 Second Order Change, 즉 문제를 다루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비난하는 대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감정을 건전하게 표현하는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성장과 변화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칼추레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과거의 모습에 고정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이므로 몇 년 전의 갈등이나 실수를 계속 레퍼런스 포인트로 삼기보다는 현재의 모습을 새롭게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관계 점검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서로의 근황과 마음 상태를 나누고 관계에서 개선할 점이나 감사한 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소통의 리투얼을 통해 작은 문제들이 큰 갈등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애프리시에이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용서를 위해서는 자기 돌봄 셀프케어도 중요한데 자신이 지치고 소진된 상태에서는 타인을 용서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휴식과 개인 시간을 갖고 자신의 감정을 헬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퍼펙션을 추구하지 않고 프로그레스를 중시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완벽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지고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면 만족하고 때로는 백워드 스텝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이 긍정적이라면 인내하며 기다리는 윗뜸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해서는 후모와 플레이풀네스도 중요한 요소인데 너무 진지하고 무겁게만 접근하면 관계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벼운 농담이나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가면서 관계의 즐거운 면도 키워나가는 것이 건강한 발한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용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제너레이셔널 레거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강한 관계 패턴이 다음 세대에게 모델이 되고 그들도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족관계에서의 용서와 화해는 단순히 개인적 만족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평화와 한문에 기여하는 소중한 가치가 됩니다. 지속가능한 용서의 생활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한번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고 에포틀러스한 삶의 방식이 되어 큰 프리덤과 피스를 선사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윗돔의 표현이며 인생의 후반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성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이며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되찾는 길입니다. 서운함과 상처로 무거워진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가족이라는 특별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들, 그 복잡하고 어려운 순간들까지도 사실은 사랑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서운하다는 것은 기대가 있었다는 뜻이고 기대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소중함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랑의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데 남은 시간을 원한과 분노에 낭비하기에는 삶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서로에게 좋은 기억을 선사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가족은 존재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가족은 충분히 가능하며 그것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먼저 안부를 묻거나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용서는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며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고 사랑이 깊은 사람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강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이미 그런 자질들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에 떠오른 가족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 작은 기도나 좋은 생각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가 날 때 작은 연락이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선택하는 것이며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도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실제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사는 지혜로움으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용서라는 선물을 자신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마음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